내가 걸어온 발자취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증거니까. 노곤한 밤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적당한 거리가 지켜주는 것. 누구라도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 상처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난 혼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참는 편이 편하다.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지 상처 받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가 낫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인 내면의 두려움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어렵다. 게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연애는 사실만을 나열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연애는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에 대한 경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되레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긴장감과 거리감은 관계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사람들은 따뜻한 접촉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초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피로를 풀거나 하다못해 전화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처럼 자신에게 쉼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고요할수록 밝게 빛나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이 내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고, 알고 나니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꼭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너무 외롭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연인과 헤어져 죽을 것 같이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대인관계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침울해지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한 허전함 때문일까? 우리는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전시한다.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않는 셈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달래질지 모르지만 그 탓에 피로가 사라질 틈이 없고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를 더 깊게 읽는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과 쓸쓸함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 미뤄두었던 여가를 즐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뭘 하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을 갖지만 않으면 된다. 해보는 거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 단어 중에서 lonely는 쓸쓸한, 외로움을 나타내지만 alone은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혼자라도 그 뜻이 다른 셈이다. 독립된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도 답이 숨어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때 빛나는 건 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 바란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 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자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꿋꿋이 성장한다. 영양분이 부족한 땅이나 흙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춥거나 더운 날씨 등 꼭 맞는 기온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가능한 것들을 모두 모아 싹을 틔우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윗돌 사이에서도 싹이 트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꽃이 핀다. 인생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의문에 늘 휩싸여 있었다. 왜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여유롭고 풍족해 보였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혼자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 확대 해석, 피해망상. 모든 사람이 미웠고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아 숨고 싶기만 했다. 그저 힘없이 할 수 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 비참했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말에 기댔다. 그저 그 말을 붙잡고 버텨냈다. 돌아보니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는 그저 버티라고, 오래 살아본 어르신들이 그리도 악착같이 버티라고 조언했나 싶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라는 말.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라는 말로 들렸다.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 특히 삭막한 환경에서도 피어난 꽃을 떠올려보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다른 삶에 어떤 시기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가며 대추가 붉어지듯 찬찬히 성숙해진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딛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트는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시간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힘들었던 시절 내게 가장 큰 위안이었던 건 식물처럼 인간도 삶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을 보면 그 과정 안에 무수히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다. 그것이 성장의 이유다. 그러니 오늘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내가 걸어온 발자취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증거니까. 비우는 일의 가치, 청소. 여행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신할 방법으로 청소를 추천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청소는 여행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 바탕이 비움이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머무르던 환경을 바꿔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변화시켜 마음을 환기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산다.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은 물론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쟁여둔 물건들, 대량으로 판매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인 냉동식품, 세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주문한 생활용품 등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 먹지 않는 음식들이 한정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방 안에 옷가지와 온갖 쓰레기, 읽다만 책과 언제 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심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물건에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은 상대의 마음이 담겼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편지 등은 과거의 소중한 시간을 증명하는 듯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워보면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도 홀가분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커지면 불행해지기 쉽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비울수록 채워진다. 버릴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라는 비움에 관한 명언으로 유명한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는 자신의 저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의 만족감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비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먼저 물건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 물건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저 옷을 입을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저 책은 꼭 읽어야 돼. 나중에. 라는 생각은 물건을 쌓아놓을 구실일 뿐이다. 두 번째로, 당장 쓰거나 입거나 읽지 않을 물건은 모두 버리거나 나누거나 기부하라. 그렇게 없앤 물건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 물건을 어떻게든 다시 마련할 수 있다. 빌리거나 나누어 받아도 되고, 더 간단하게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비우는 일을 즐기는 것이다. 물건이 사라지면 공간이 생긴다. 넓어진 공간이 주는 여유와 한가함을 만끽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즐겁다. 공간을 활용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다. 작은 식물 하나를 들여놓고 초록의 상쾌함을 누릴 수도 있다. 아니, 아무것도 놓지 않고 텅 빈 공간이 주는 충만함을 즐겨도 좋다. 마지막으로 작게 시작하라. 버리는 일이 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방법을 몰라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공간을 나눠 시작해보면 좋다. 오늘은 책상에 있는 물건, 내일은 침대 주변의 물건, 그 다음 날은 옷장, 또 그 다음 날은 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구역을 나눠 그 구역에 쌓인 물건부터 정리해보는 것이다. 작은 성취감과 개운함은 꾸준히 정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깨끗해진 방, 나아가 여백의 편안함으로 꽉 찬 집을 선사할 것이다. 움직이면 반드시 행복하다. 운동.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한없이 게을러져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잠을 12시간씩 자도 활력이 없는 날 말이다. 나는 그럴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잠깐이라도 산책한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자연스레 생겨나곤 한다. 특히 산책, 즉 걷기는 내게 글에 대한 영감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뇌가 활성화되어야 한 걸음씩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동이자 스스로의 잠재력을 키우는 훌륭한 수단이다.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운동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 쥐를 대상으로 운동에 관해 실험한 결과 운동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적게 분비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요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먼 옛날에는 이 스트레스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가 극심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운동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에너지와 활력의 증대, 수면의 질 상승과 뇌 회복의 도움, 식욕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개선을 보았다. 또한 운동은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을 높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점을 들었다. 비단 앨릭스 코브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그 효과를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바닷속에 사는 멍게는 머무는 곳을 정하기 전까지만 뇌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이르러 머물 곳을 정하고 나면 더 이상 뇌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신경계와 같이 먹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추고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열량만 소모하는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고의 속도나 의식의 확장이 무뎌진다. 운동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날,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여는 일, 몸을 씻고 거울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 신발을 신고 집 근처를 10분만이라도 걸어보자.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가짐도 생활도 어느새 달라질 것이다. 내일의 나를 만들다. 코칭.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모른 척하는 일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성향이자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신치료가이자 정신력의 기적의 저자인 단 카스터는 회피가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했다. 물론 그렇다고 회피라는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스터는 회피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본능과도 같다고 했다. 혹은 실패의 경험을 겪었을 때 좌절을 마주하기 어려워 일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회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힘과 분석을 위한 통찰이다.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를 점검한 후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괴롭다고, 막막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져 삶을 점점 침식해 나갈 것이다. 내가 심리상담학을 배우고 그 중에서도 코칭을 집중적으로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 미래의 지향적인 태도, 무엇보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도구가 필요했다. 코칭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리킨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나는 왜곡된 수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회피 성향 탓에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다. 건강한 마음과 이성을 지닌 보통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랬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 철학은 내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불행하고 무미건조하게 삶을 바라보던 내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며 희망을 건네준 친구와도 같았다. 그렇다면 셀프 코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심은 피드백이다. 나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피드백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융합코치협회 대표인 곽동현 코치의 말에 따르면 피드백은 반성이나 과제 수행,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 했다. 피드백이란 단어에서 피드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백은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결국 피드백이라는 말은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확장하면 입출력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해 입력을 조정하여 증폭시킨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나의 삶이 그러했다. 가난에 찌든 상태로 빚까지 있던 무일푼에서 25살에 월 1,000만 원의 수익에 도달하고 스테디셀러 작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과거에는 긍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최면을 거는 것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게 되자 생각이 달라졌다. 들릴 듯 말 듯 작았던 내면의 소리, 감정의 신호들을 내 안에서 점점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셀프 토크와 셀프 코칭이었다. 변화하려면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모든 이론의 핵심은 실천에 있으며 그걸 해내는 사람이 결국 이루어낸다. 자기계발 도서가 끊임없이 소비되는 이유 또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코칭이 필요하다. 그렇다. 코칭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국 실천해야 할 것들과 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적당한 거리가 지켜주는 것. 누구라도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 상처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난 혼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참는 편이 편하다.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지, 상처 받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가 낫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인 내면의 두려움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어렵다. 게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연애는 사실만을 나열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연애는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에 대한 경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되레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긴장감과 거리감은 관계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몬드 모리스는 사람들은 따뜻한 접촉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초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피로를 풀거나 하다못해 전화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처럼 자신에게 심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고요할수록 밝게 빛나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이 내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고, 알고 나니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꼭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너무 외롭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연인과 헤어져 죽을 것 같이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대인관계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침울해지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한 허전함 때문일까? 우리는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전시한다.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않는 셈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달래질지 모르지만 그 탓에 피로가 사라질 틈이 없고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를 더 깊게 읽는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과 쓸쓸함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 미뤄두었던 여가를 즐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뭘 하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을 갖지만 않으면 된다. 해보는 거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 단어 중에서 lonely는 쓸쓸한, 외로움을 나타내지만 alone은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혼자라도 그 뜻이 다른 셈이다. 독립된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도 답이 숨어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때 빛나는 건 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 바란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 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자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꿋꿋이 성장한다. 영양분이 부족한 땅이나 흙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춥거나 더운 날씨 등 꼭 맞는 기온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가능한 것들을 모두 모아 싹을 틔우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윗돌 사이에서도 싹이 트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꽃이 핀다. 인생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의문에 늘 휩싸여 있었다. 왜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여유롭고 풍족해 보였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혼자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 확대 해석, 피해망상. 모든 사람이 미웠고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아 숨고 싶기만 했다. 그저 힘없이 할 수 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 비참했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말에 기댔다. 그저 그 말을 붙잡고 버텨냈다. 돌아보니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는 그저 버티라고, 오래 살아본 어르신들이 그리도 악착같이 버티라고 조언했나 싶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라는 말.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라는 말로 들렸다.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 특히 삭막한 환경에서도 피어난 꽃을 떠올려 보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다른 삶에 어떤 시기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가며 대추가 붉어지듯 찬찬히 성숙해진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딛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트는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시간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힘들었던 시절 내게 가장 큰 위안이었던 건 식물처럼 인간도 삶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을 보면 그 과정 안에 무수히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다. 그것이 성장의 이유다. 그러니 오늘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내가 걸어온 발자취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증거니까. 비우는 일의 가치, 청소. 여행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신할 방법으로 청소를 추천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청소는 여행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 바탕이 비움이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머무르던 환경을 바꿔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변화시켜 마음을 환기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산다.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은 물론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쟁여둔 물건들, 대량으로 판매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인 냉동식품, 세일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주문한 생활용품 등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 먹지 않는 음식들이 한정된 공간을 채우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방 안에 옷가지와 온갖 쓰레기, 읽다만 책과 언제 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심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물건의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은 상대의 마음이 담겼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편지 등은 과거의 소중한 시간을 증명하는 듯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워보면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도 홀가분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커지면 불행해지기 쉽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비울수록 채워진다. 버릴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라는 비움에 관한 명언으로 유명한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는 자신의 저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의 만족감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비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먼저 물건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 물건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저 옷을 입을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저 책은 꼭 읽어야 돼. 나중에. 라는 생각은
물건을 쌓아놓을 구실일 뿐이다. 두 번째로, 당장 쓰거나 입거나 읽지 않을 물건은 모두 버리거나 나누거나 기부하라. 그렇게 없앤 물건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 물건을 어떻게든 다시 마련할 수 있다. 빌리거나 나누어 받아도 되고, 더 간단하게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비우는 일을 즐기는 것이다. 물건이 사라지면 공간이 생긴다. 넓어진 공간이 주는 여유와 한가함을 만끽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즐겁다. 공간을 활용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다. 작은 식물 하나를 들여놓고 초록의 상쾌함을 누릴 수도 있다. 아니, 아무것도 놓지 않고 텅 빈 공간이 주는 충만함을 즐겨도 좋다. 마지막으로 작게 시작하라. 버리는 일이 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방법을 몰라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공간을 나눠 시작해보면 좋다. 오늘은 책상에 있는 물건, 내일은 침대 주변의 물건, 그 다음 날은 옷장, 또 그 다음 날은 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구역을 나눠 그 구역에 쌓인 물건부터 정리해보는 것이다. 작은 성취감과 개운함은 꾸준히 정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깨끗해진 방, 나아가 여백의 편안함으로 꽉 찬 집을 선사할 것이다. 움직이면 반드시 행복하다. 운동.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한없이 게을러져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잠을 12시간씩 자도 활력이 없는 날 말이다. 나는 그럴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잠깐이라도 산책한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자연스레 생겨나곤 한다. 특히 산책, 즉 걷기는 내게 글에 대한 영감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뇌가 활성화되어야 한 걸음씩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동이자 스스로의 잠재력을 키우는 훌륭한 수단이다.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운동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 쥐를 대상으로 운동에 관해 실험한 결과 운동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적게 분비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요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먼 옛날에는 이 스트레스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가 극심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운동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에너지와 활력의 증대, 수면의 질 상승과 뇌 회복에 도움, 식욕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개선을 뽑았다. 또한 운동은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을 높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점을 들었다. 비단 앨릭스 코브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그 효과를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바닷속에 사는 멍게는 머무는 곳을 정하기 전까지만 뇌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이르러 머물 곳을 정하고 나면 더 이상 뇌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신경계와 같이 먹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추고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열량만 소모하는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고의 속도나 의식의 확장이 무뎌진다. 운동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날,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여는 일, 몸을 씻고 거울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 신발을 신고 집 근처를 10분만이라도 걸어보자.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가짐도 생활도 어느새 달라질 것이다. 내일의 나를 만들다. 코칭.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모른 척하는 일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성향이자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신치료가이자 정신력의 기적의 저자인 단 카스터는 회피가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했다. 물론 그렇다고 회피라는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스터는 회피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본능과도 같다고 했다. 혹은 실패의 경험을 겪었을 때 좌절을 마주하기 어려워 일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회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힘과 분석을 위한 통찰이다.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를 점검한 후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괴롭다고, 막막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져 삶을 점점 침식해 나갈 것이다. 내가 심리상담학을 배우고 그 중에서도 코칭을 집중적으로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 미래의 지향적인 태도, 무엇보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도구가 필요했다.
코칭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리킨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나는 왜곡된 수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회피 성향 탓에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다. 건강한 마음과 이성을 지닌 보통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랬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 철학은 내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불행하고 무미건조하게 삶을 바라보던 내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며 희망을 건네준 친구와도 같았다. 그렇다면 셀프 코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심은 피드백이다. 나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피드백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융합코치협회 대표인 곽동현 코치의 말에 따르면 피드백은 반성이나 과제 수행,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 했다. 피드백이란 단어에서 피드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백은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결국 피드백이라는 말은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확장하면 입출력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해 입력을 조정하여 증폭시킨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나의 삶이 그러했다. 가난에 찌든 상태로 빚까지 있던 무일푼에서 25살에 월 1,000만 원의 수익에 도달하고 스테디셀러 작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과거에는 긍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최면을 거는 것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게 되자 생각이 달라졌다. 들릴 듯 말 듯 작았던 내면의 소리, 감정의 신호들을 내 안에서 점점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셀프 토크와 셀프 코칭이었다. 변화하려면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모든 이론의 핵심은 실천에 있으며 그걸 해내는 사람이 결국 이루어낸다. 자기계발 도서가 끊임없이 소비되는 이유 또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코칭이 필요하다. 그렇다. 코칭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국 실천해야 할 것들과 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다.